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독서 제재별 행동 강령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2편에서 다뤄볼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사실 사회 분야는 앞서 해봤었던 인문예술 분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제재이죠. 만약에 인문예술 편을 보시고 바로 2편으로 오셨다면 2편을 바로 보시지 마시고 인문예술을 먼저 연습을 한 뒤에 이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크게 법지문과 경제지문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사회 분야에 속하더라도 읽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지문과 경제지문을 구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지문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은 예시 상황에 적용되는 법을 연결시키자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생겨난 이유가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겨서 혹은 싸우고 있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예시 상황을 통해서 법을 설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문의 첫 부분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법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문을 읽을 때는 예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요건과 효과를 끊어서 파악하자입니다. 요건과 효과라는 단어는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단어라서 사실 이제는 학생분들이 조금 친숙하실 것 같아요. 요건과 효과는 법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이용이 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바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의 구조인데요. 여기서 A가 요건에 해당하고 B가 효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면 징역형을 받는다 라는 문장에서 도둑질이 요건에, 징역형을 받는다가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죠. 법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도 요건과 효과를 끊어서 명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행동 강령은 예외 경우를 잊지 말자입니다. 이 행동 강령은 두 번째 행동 강령과도 상관이 좀 있는데요. 지문의 앞부분에서는 실컷 이런 요건에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근데 이 경우에서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외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면 출제자는 당연히 문제로 내고 싶겠죠. 그러면 이 특수한 경우인 예외 경우를 잘 알아두고 문제로 가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 지문에서 또 어떻게 이런 행동 강령들이 적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2019학년도 6월 평가원에 출제되었던 임의법규, 단속법규, 그리고 강행법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문의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거는 어떤 상황에 해당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시 상황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글을 읽으면 당연히 이 상황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본인이 심정을 이입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이문단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효과 구조의 문장과 똑같은 구조이죠. 그러면 여기서 끊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요건에 해당이 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효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요건이고 어떤 것이 효과인지를 연결시켜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의 세 번째 문단을 볼게요. 이 세 번째 문단의 시작을 한번 봅시다. 바로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법지문에서 이러한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예외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분명히 두 번째 문단에서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했는데 세 번째 문단에서는 말을 바꾸고 있죠. 조금 짜증이 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외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러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분야는 경제 지문입니다. 경제 지문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행동 강령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행동 강령은 인과관계를 파악하자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 어떤 돈의 흐름이 어떻게 사회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니까 모든 과정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인과관계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그냥 줄줄줄 읽어나가면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화살표 표시를 하면서 가시적으로 스스로한테 인식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정리하자입니다. 경제 지문에서는 정말 많은 비례 관계가 등장합니다. 어떤 게 증가해서 어떤 게 감소했다. 어떨 때는 어떤 게 감소해서 어떤 게 증가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읽으면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비례 관계를 스스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행동 강령은 상수와 변수를 파악하자입니다. 아마 상수와 변수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거는 국어가 아니라 수학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어 지문을 읽을 때도 상수와 변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것, 변수는 변화하는 것이죠. 경제 지문에서는 특히나 정말 많은 요소들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출제자는 그 중에서 변화하지 않는 상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경제 지문 문제에서는 조건을 변화시켜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갈피를 못 찾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수입니다. 이 상수 조건을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문제를 풀 때도 기준점으로 잡아서 푸시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 지문의 행동 강령을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볼 지문은 2022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기축통화의 정의와 브레턴 우즈 체제의 트랩한 딜레마입니다. 이 지문의 1문단에서 보면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금환 본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제나 라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다른 상황들이 변화해도 이 조건은 꼭 지켜야 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수 조건은 꼭 기억해 두었다가 문제를 풀러가서도 쓰셔야겠죠. 이어서 지문의 2문단을 한번 볼게요. 이 지문의 2문단은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되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된다고 말합니다. 즉, 달러화 공급과 미국의 금 준비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모한 것 없이 그냥 문장으로만 읽게 되면 머릿속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게라도 메모를 해둬서 나중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지문에서의 과정은 인과관계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는 단계별로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원인이 되고 어떤 것이 결과가 되었는지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해주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에서 법지문과 경제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 같은데요. 이 지문들도 행동 강령을 숙지해 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독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행동 강령도 꼭 체화를 하셔서 다음 3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